전에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내게 전하거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리는 날이더 좋은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맞는 노래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고, 쌤이 원래 여기까지 하려다가 무신정음까지 하려다가 일단 문벌 귀족으로 끊었습니다. 교과서는 118쪽 119쪽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려 귀족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두 사건, 대표적인 두 사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벌 귀족이 그럼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고려 문벌 귀족, 자, 우리가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원래 신라 말부터 존재했던 호족들이 이제 중앙에 포섭되면서 여러가지 왕건의 정책 있죠. 뭐 결혼 정책이라든지 뭐 왕치성을 준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중앙에 포섭되기도 하고, 또 신라 말 때부터 이제 육토품 출신 유학자들이 어떤 신라의 불만을 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던 이런 사람들이 고려 초기 지배층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어떤 새로운 계층으로 변화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낼 겁니다. 첫 번째가 음서제고요. 두 번째가 공음전입니다. 음서제는 우리 고위 관직의 자제,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그런 관리의 아들은 과거를 치지 않고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음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직에 복무하면 나라에서 그 복무하는 대신에 월급을 주겠죠. 이 시대에는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자, 이 공음전이라고 지정된 토지는 아버지가 고위 관리면 자식들한테도 계속해서 물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 고위 관리에 오르게 되면 이 자식들은 영원히 먹을 거 걱정 없이 이 토지에서 나는 어떤 곡식을 세금으로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귀족화되면 아들이 대대로 이제 관직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권이 이 고려 문벌 귀족으로 고려를 이 문벌 귀족 중심 사회로 만드는 두 가지 특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가문들은 이런 특권을 남한테 나눠주기 싫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득권이 소수의 가문에만 놓여있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12세기에 이르면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어가는, 분열되어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이 문벌 귀족을 무너뜨려가는 사건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1126년.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의 집안을 보면 약 80년 동안 10명의 왕비를 배출한 막강한 어떤 외척 집안. 외척은 뭐냐면 왕비 쪽 친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왕비라는 거는 왕의 부인이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이 인주이씨입니다. 인주이씨. 얘네들은 경원이씨라고도 하고 인주이씨라고도 하는데, 얘네들과 고려 왕실의 관계를 보면 일단 문종, 이 문종 보면 이자겸 할아버지의 어떤 딸들이 3명이나 왕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 또 역시 이자겸 아버지의 딸과 결혼하고, 밑에 13대 선종 역시 뭐 이자겸의 큰아버지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뭐 15대 14대 15대 거쳐서 이제 16대에 오게 되면 이자겸의 딸 예종과 결혼하게 되고, 17대에 오면 인종, 이자겸의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자겸의 둘째 딸이 이제 예종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자겸의 셋째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하는 셈이죠. 이모랑 결혼하는 셈이고,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 시기 때만 해도, 고려 시기 때만 해도 이 신성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친 간의 혼인 관계는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딸을 이 왕비로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억지스러운 혼인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면 뭐 이런 지군국사라는 어떤 벼슬인 것 같은데, 이 벼슬이 되고자 해서 근데 자기가 이 궁궐에 가서 책봉받는 게 아니라 왕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와서 몇 시에 몇 분까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지군국사로 책봉해 달라. 자, 그래서 왕이 굉장히, 이거는 자기의 장인어른이지만 어찌 왕한테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기록이고, 또 다음 기록을 보면 아들들이 지은 저택이 거리마다 이어져 있었고, 이 세력이 점점 너무 심하게 해서 뇌물이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으면서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나가고 힘없는 백성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는 그런 기록들.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이라는 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점차 말도 안 되는 어떤 특권을 계속해서 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 인종의 장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런 막강한 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인종과 어떤 젊은 문신들, 유학 어떤 지식을 갖춘 젊은 문신들이 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자겸이 이걸 먼저 파악하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인종이 이자겸의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이자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자겸의 난이라 부르게 되고요. 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인종이 이자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이 이자겸을 내쫓고 너한테 정권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유배가 가는 것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데, 이게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그 다음 에피소드인데, 이자겸이 유배를 가는 곳이 이 전라도에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래서 이자겸이 전라도에 가서 영광에 가서 이제 귀향을 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 굴비라는 걸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당시 이름은 굴비가 아니었고요. 이 생선을 먹어보게 되는데, 이자겸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광지방 굴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이걸 먹어보고 나서 와, 내가 여기 지금 기왕을 와 있지만 너무 맛있구나. 그래서 이 생선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 붙이냐면, 내가 기왕 와 있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비굴하게 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굴복하다 할 때 굴자고, 이 비는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이자겸이 영광에 유배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합니다. 묘청은 승려인데, 이 묘청의 난, 우리가 이제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자겸이 수용합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민심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점차 이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점차 여긴 이제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서경을 근거로 하는, 이건 지금의 평양입니다. 평양. 이 서경을 근거로 하는 서경 세력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개경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서경으로 후도로 옮겨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개경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반대하죠. 왜 수도로 옮기느냐, 개경이 좋다. 자,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개경파는 주로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입니다. 반대로 서경파는 이 서경 중심의 신진 관료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개경파는 유교 지식인들이 많고, 서경파는 풍수지리설에 근거해서 더 이상 개경은 좋은 땅이 아니라 서경 땅이 더 좋은 땅이다,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애들이고, 자, 그리고 개경 애들은 주로 금나라의 군시관계를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서경파는 당당하게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면서 칭제 권원, 이게 뭐냐면 황제로 스스로 칭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연호를 쓰자라는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그 연도에 맞는 호칭을 붙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는 어떤 좀 자주적인 애들이죠. 자, 그리고 개경 애들은 신라를 계승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서경 애들은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의식. 그래서 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고요.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나중에 삼국사기라는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라는 책이 지금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중에 하나고, 우리가 삼국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묘청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스님입니다. 승려.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서경천도가 좌절되니까 결국에는 이 서경파에서 서경을 수도로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135년의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살펴보자면 이 서경 지역, 이쪽 서북 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주적인 나라를 꿈꾸는 애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개경에서 출동하는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 귀족 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번째 사건이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오면 이 역사가가 신채호라는 역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신채호라는 역사가가 이 묘청이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조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때 묘청이 난을 성공했으면 이 자주적인 세력들, 당당하게 펼쳐가는 이 자주적인 세력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게 되었을 텐데, 이 묘청이 난이 좌절되면서 그런 자주적인 측면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신채호가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건이고요.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몽골 귀족 사회는 점차 이제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